그런 사실주의 사조가 바로 이 소설이 나오고서 한 10여 년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은 사실을 그대로 보겠다는 그 정신이 인상주의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 사실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종종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추적하는 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문학이 먼저예요. 네. 언제나 문학이 먼저 새로운 생각들을 해내고 미술이나 음악이 제일 느린 것 같고 맞아요. 음악이 좀 음악이 느려요. 제일 느리고 느린 미술이 오고 과학은 저 뒤에 가장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경우도 아마 발자크가 가장 사실적인 이야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저는 발자크를 그렇게 알았어요. 로댕이 힘들게 완성했던. 근데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도시에 로댕이 그 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고 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추레한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막 덥수룩하고 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다비드상이라든지 그런 막 잘생기고 멋진 미화되지 않은. 예, 어떻게 보면 다 늙어가는 그런 발자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 철거 요구를 받아서 막 철거를 하고 엄청 욕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로댕이 끝까지 항변했던 게 내가 보는 발자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야. 근데 로댕이 어떻게 보면 근대 조각의 틀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인체를 일부러 왜곡한다든지 옛날 위인들의 동상은 보면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세밀하고. 세밀하고 이렇게 네. 다 책을 들고 보통 작가면은 근데 그 발자크상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이렇게 디테일들이 다 그냥 잘려 있어요. 깎여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하다 만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근데 잔금을 안 받았냐. 발자크에 근데 지금 발자크는 딱 이렇게 하고 마치 세상 전체와 맞서는 듯한 거만한 그런 그 남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로댕은 이제 발자크의 정신만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그랬던 사실은 것 같아요. 현대 미술의 맞아요. 시작인 거죠. 그게 인상주의인 그죠. 거고. 맞아요. 예. 굉장히 그런 시도를 많이 했던 선구자니까 아마 선구자가 선구자를 알아본 게 아닌가. 네, 사실. 근데 발자크는 아마 살아 있었다면 굉장히 저는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조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말씀 너무 들어보니까. 멋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사랑했을 것 같긴 한데 자기의 이야기랑 정말 그 위에 있는 저 부르주아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다 폭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발자크의 소설은 19세기 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정말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가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끝나고 나폴레옹이 집권해서 온 세상을 막 뒤집어 전쟁하다가 몰락하고 다시 왕정이 복고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다시 왕정이 왔는데 그 물론 귀족들은 많이 처단을 했죠. 귀족들하고 왕들도 다 처단하고 그 자리를 그 빈자리를 부르주아가 이제 신흥 부르주아가 채웠거든요. 시민 계급이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귀족들이 있던 그 자리에 들어가서 똑같이. 자신들이 귀족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성물과 다름없는 진짜 천박한 자본주의의 초기 정말 최악의 자본주의가 진행되던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 발자크 본인도 그랬지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식의 소설들이 이렇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일반인들은 굉장히 열광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한 시대와 어떤 계급 또는 어떤 거를 대표하게 되는 예술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걸 모르죠. 그런 운명을 받게 돼요. 자기는 자기가 그런 운명이 될 줄 모르고 새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시민 계급, 온갖 장사치들, 그다음에 뭐 사업하는 사람들, 이 부르주아들의 자기가 대변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그저 귀족이 되려고 열심히 썼을 뿐인데 근데 시대의 에너지가 발자크로 모인 거죠. 그 처음에 독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봐요. 자기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자크는 신경 안 쓰고 그래 내 팬들 알았어. 나는 귀족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예. 네. 네, 예술가들은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은 나도 모르게 누구를 대변하고 있나. 근데 그게 딱 정확하게 제가 네. 한 2, 3년 전쯤에 가장 많이 좀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고민했었던 건데 아,
전 세계 마이너리티들의 대변자가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뭐 지속되고 있는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좀 소외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를 열성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한 거고 저에게 사랑을 주면 난 그들에게 제가 헌신적으로 뭔가를 했을 뿐인데 마이너리티가 저희를 백악관과 유엔의 중심으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어느 순간.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너무 이제 스스로 계속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건 과연 나에게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에너지가 여기를 모였다고 해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혹은 네. 시대적인 그런 사명이 나한테 있다고 내가 스스로 믿어도 되는가? 이게 오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해럴드 블룸이라고 이제 예일대 교수고 정말 중요한 문학 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말한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영향에 대한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예술가들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예술가가 예술가가 될 때 다른 예술가한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술가들이 어떻게 예술가가 되냐 하면 불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시인을 너무 좋아하지만 저 아티스트가 나에게 너무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의 그냥 아류가 되는 것을 저항하잖아요. 이 저항을 하면서 자기 것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영향에 대한 불안을 선배 예술가한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자의식을 가지고 불안을 느껴야만 하고 나는 나의 것이 있다라고 해서 실은 거기 투항하지 않고 막 자기 것을 만들어 갈 때 이 대중은 또 대중대로 에너지를 투사하고 실은 이 강력한 두 힘이 대결하면서 예술가는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고 대중은 대중대로 자기 에너지를 거기에 투사하는 이 갈등과 기란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은 창작자들은 어떤 목표를 두고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이거 하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뭐 이것들이 어떻게 막 생물처럼 뭐 해석이 되고 파생이 해석이 되고 되고 비평가들이 에너지가 보이고. 여기다 뭘 어떻게 하고 맞아요. 팬덤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 진짜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아니 왜냐면 지금 죽은 얘기를 나누는 거를 들어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거장이구나. 거장이 되게 아 이런 책무의 그 무게 느껴본 적 없는 불안. 없어요 나는. 심지어 제가 뭐 작품을 내면 거기 평론가들이 평을 써요. 괜찮은 걸 봐요. 그래서 다음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많은 감독들이 심지어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말 되네? 그리고 마치 되게 의도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난 그게 되게 편하던데.